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이론입니다. 이론 미리 풀어보시라고 했는데요. 풀어보셨어요? 10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시간이 사실 좀 학원에서 지켜보면 웬만한 사람은 실무를 한 30분, 40분 충분히 풀어요. 좀 빨리 하는 사람은 20분 대면 풀더라고. 20분 대 20분 정도 되면 푸는데, 빨리 푼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넉넉잡 한 30분 정도 풀고, 그리고 이론도 한 10분, 15분 이 정도 웬만하면 다 풀거든요. 시간이 많다고 다 맞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웬만하면 넉넉하게 한 50분 이내, 40분에서 50분 정도 되면은 다 풀고 여유 있게 검사를 하고 나오고. 아니, 검사를 하면 틀린다, 고치면 틀리는 거 알죠? 그냥 네. 어쨌든 좀 여유 있게 해도 돼요. 근데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빨리 할 수 있는 팁 이런 거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중간중간 잘 새겨 들으시고 가봅시다. 한번. 자, 1번 회계의 순환과정으로 올바른 걸 물어봤어요. 맞는 거. 자, 그러면 일단 거래 식별이 무조건 먼저지 뭐. 이런 거 틀렸죠. 1, 2번, 3, 4번 틀렸어. 얘는 벌써 텄어요. 1, 2번 중에 하나가 답이고, 거래 식별 다음에 분계가 먼저죠. 끝났네. 분계 정기. 이것만 봐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은 2번이죠.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네. 써있기는 엄청 많이 써있었는데, 그죠? 헷갈릴 뻔했네. 그 다음 손익계산서상 영향을 주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 영업이익이라고라. 영업이익이란 뭐다요?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죠. 거기서 판관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입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문제는 쉽죠. 매출한 상품이 환입되었다. 매출액에서 까야죠. 매출액 관련됐죠. 영향을 줍니다. 답이네요. 답인데요. 그 다음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영업외 비용, 보험차익, 영업외 수익, 기부금, 영업외 비용입니다. 그럼 판관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게 답이죠. 판관비는 여과된 비료여과, 비나 료나 급여 또는 세금과 공과, 여과된 비료여과, 여과된 비료가 판관비예요. 판관비에는 여과된 비료다. 자, 어쨌든 2번하고 4번은 영업외 비용이고 3번은 영업외 수익입니다. 그 다음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하나인 신뢰성은 회계정보에 대한 오류나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히 해야 된다. 여기 지금 다 나왔잖아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충실하게 표현해라. 이미 얘기 끝났죠. 요거잖아요. 아닌 거 찾아라. 아닌 거 적시성. 이거는 목적 적합성 쪽입니다. 자, 중립성. 오류나 편견 없이 중립적이죠. 중립성. 오류나 편견 없이 중립성. 표준검 기억나요? 표준검 이거고, 얘는 예측가치, 피드백, 적시성 이런 것들은 목적 적합성의 속성입니다. 목적 적합성의 속성이에요. 왜 안 따라와? 목적 적합성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으로 처리했다면 재무제표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 올바른 거, 맞는 거.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으로 하면, 자, 이걸 이해하려면 초기의 감가상각비 크기를 알고 있어야 되죠. 이중체감법은 우리 시험 범위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중체감법이 있으면 제일 크긴 큰데, 그 다음 포인트는 정률법, 연수학계법, 그리고 정액법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정률법이 아닌 정액법으로 하면 이거죠. 초기에, 그러니까 정률법이 아닌 정액법으로 하면 감가상각비 비용이, 정률법을 정액법으로 하면 보다시피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과소계상, 비용 과소계상되면 순이익은 과대계상, 순이익 과대면 자본도 과대계상이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답 나왔죠? 순이익 과대 2번이네요. 2번이죠. 비용 과소, 과대 틀렸죠? 틀렸고, 부채는 아무 상관없고, 자산은 감가상각비가 적게 생각하는 건 자산은 반대로 과대계상입니다. 적게 빼니까, 많이 뺄 걸 조금만 빼니까 더 높게 평가되죠. 답은 2번. 그 다음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거. 재고자산의 포인트는 판매 목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
재고자산이죠. 자,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공장 이전으로 보유 중인 토지. 토지는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유형자산. 2번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이죠. 1번은 토지. 2번은 단기매매증권. 재고자산 아닙니다. 판매 목적 아니잖아요. 이건 말랑요백이 나왔네. 판매 목적. 이게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컴퓨터. 얘는 비품이죠. 비품. 1번은 토지, 유형자산. 1번은 토지, 유형자산. 2번은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이죠. 컴퓨터는 비품, 유형자산. 단기매매증권은 뭐라고요? 유동자산. 그 중에 당좌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이라는 당좌자산. 그 다음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겁니다.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원래 하나 더 있죠? 주석. 그래서 이게 등이라고 돼 있는 거니까 일단 어쨌든 맞겠죠. 2번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보고서가 대재무상태표라고 말도 안 되죠, 그죠? 얘는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답 나왔죠? 적절치 않은 거.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재무회계. 내부적인 경영자나 관리자를 목적으로 하는 건 관리회계죠. 그 다음 1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자본조정 항목이 아닌 거래요. 이런 것도 족보만 외우면 정말 쉬운 문제. 다만 족보를 못 외운 사람한테는 어려운 문제죠. 어쨌든 답은 딱 봐도 나와요. 얘는 자본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 주감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본조정의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그 다음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은 채권에 대해서죠. 매출채권이나 기타 채권. 매출채권, 기타 채권 해당되는 건 얘밖에 없어요. 부채죠. 얘들은 부채나 임시계정. 얘들은 채권 자체가 아니죠. 대손이라는 게 채권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채권, 매출채권이나 기타 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 또 대여금, 미수금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이 채권은 매출채권뿐만 아니라 기타 채권, 대여금이나 미수금도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원가 개념 설명 중에 틀린 걸 찾으래요. 1. 직접 원가란 특정 제품에만 소비되어서 추적이 가능한 거. 맞죠? 관련 원가, 의사결정과 관련 있는 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여러 대안 간에 차이가 있는 일안과 이안, 금액이 서로 달라. 그럼 어떤 걸로 할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안과 이안이 똑같아. 그럼 어떤 거라도 똑같아. 그럼 의사결정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차이가 있는 것이, 근데 차이가 있는까지 다 맞는데 과거의 원가라네. 이런 된장.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미래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죠. 이미 지나간 건 의사결정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안 미쳐.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바꿔야 돼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 참. 내용 다 맞는데 딴 건 다 맞아요. 딴 건 다 맞아.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대안 간의 차이가 있는 여기까지 다 맞는 겁니다. 근데 미래 원가예요. 답 나왔고. 원가 행태란 조업도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총원가가 일정한 형태로 변화할 때 변화하는 행태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다? 고정비와 고정원가 또는 변동비,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메모원가, 이미 지나간, 이미 엎어진 역사적 원가, 과거에 발생한 원가, 이미 발생한 원가, 역사적 원가. 따라서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다. 이게 바로 과거에 발생한 건 이미 지나갔잖아요. 오늘 제가 갑자기 길 가다가 벼락을 맞아서 갑자기 제가 슈퍼맨이 돼도 어제까지 살아온 역사는 안 바뀝니다. 그죠? 오늘 갑자기 벼락 맞고 갑자기 막 하늘을 날고 다니고 아이언맨이 돼도 오늘 어제까지 살아온 역사 안 변하죠. 그죠? 오늘 의느님의 힘을 받아서 제 얼굴이 완전 새롭게 돼서 누구처럼 될까요?
얼굴 판이 안 돼서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전혀 딴 사람이 돼도 연예인 뺨치는 얼굴이 돼도 어제까지 살아온 얼굴은 안 바뀝니다. 이미 과거에 발생한 건 의사결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부터 미래는 바뀌더라도 과거는 안 바뀝니다. 의사결정하고 영향이 없는 옛날 과거 원가. 그 다음 제품 생산 과정에서 정상적인 원인으로 원재료가 장부상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하다. 이걸 전문용어로 감모 손실입니다. 근데 정상이래. 그럼 정상 감모 손실은 제조원가로 봅니다. 정상 감모는 제조원가고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이죠. 비정상적인 발생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1번 정상이면 제조원가예요. 원가의 가산. 그 다음 매출원가를 구하래요. 매출원가를 물어보고 제공품, 제품, 기초기말에 총제조 비용이 있네. 자, 이거 가지고 할 때는 이거 제일 좋은 건 안되겠네. 저기 T계정 그리는 거죠. T계정 그려서 하는 겁니다. T계정을 그려볼까요? T계정을 그려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이럴 때 공식처럼 이용하면 힘들어요. T계정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제공품하고 제품을 동시에 그립니다. 공통점 전부 다 자산이잖아요. 전부 다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 쪽에다가 보세요. 기초 제공품하고 기초 제품을 같이 적어요. 그리고 기말은 대변에 기말 제공품하고 기말 제품을 같이 적어요. 그런 다음에 차변 쪽에 단기 총 제조 원가, 제조 비용이 옵니다. 단기 총 제조 비용이, 그리고 대변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옵니다.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기초 차변, 기말 대변, 단기 총 제조 비용 차변, 그리고 제품 계산은 매출원가지, 매출원가 이렇게 한 번에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만단위 할 줄 아시나? 만단위 할 수 있으면 100만원이 100만원으로 보이면 그냥 100을 적고요. 그 다음에 제품 기초는 150이죠. 그 다음 기말 제공품은 30이고 제품은 50이네요. 그리고 단기총 제조원가 차변에 200이야. 그럼 이거 얼마냐 구하는 문제잖아요. 이거잖아요. 차변합계 450, 80 빼면 370 이거죠. 370 맞아요? 370. 이게 T계정 그리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제공품 제품 묶어서 제품 매출원가를 한 방에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 물어본 거 단기총 제조 비용인데 자료 보니까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농업비, 기타 경비인데 단기총 제조 비용이라 하면 단기총 제조 비용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또는 직접 경비죠. 어쨌든 이거 안 써도 돼요. 제조 간접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직접 재료비에 농업비 더하고 간접비도 역시 더하면 되죠. 죄송해요. 자,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죠? 이해하시죠? 깜짝 놀랐네 그런 사람이 있을 거네. 어쨌든 단기총 제조비용 결론 다 더하면 되네요. 직접비든 간접비든 다 더해야죠. 직접 재료비, 농업비에 직접 경비에 제조 간접비까지 다 포함되니까 결국은 다 더해야 돼요. 다 더해서 110만원인가요? 532 110 그죠? 1번이죠? 예. 그 다음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이런 시간에 제가 별표 몇백 개 쳐라 막 했던 거 그거죠 아마. 자, 여기 지급 연체돼서 받는 연체이자라든가 환입, 애누리, 매출 할인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할인이 이거죠. 할인해 준 거, 매출 할인 이런 것들, 그리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한 후, 자,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됐으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세 표준에서 포함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근데 도달한 후래, 도달 전이면 포함하지 않는데 도달한 이후에 파손된 거는 일단 팔린 거잖아요. 과세 표준이 회계로 따지면 이게 매출액이란 말이에요. 매출액.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갔으면 나는 판매가 완료된 거죠.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4번. 주의할 점은 도달한 후죠. 도달하기 전이었으면 포함이 안 됩니다. 도달하기 전이었으면 포함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 또 중요한 문제가 나오죠. 여기서는 아닌데, 과세표준에서 공제, 차감하지 않는 것. 이거 되게 잘 나오는데, 여기 대합한, 대손금, 하자보증금, 판매장려금 이 세 가지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문제는 아니네. 요 책에는 요 페이지, 요거 써있는 페이지 바로 뒤에 여기 써있습니다. 이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답만 보지 말고 내용 찾아서 공부하셔야 진짜 내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래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료를 공급할 때, 팔을 때 증빙서류, 그 증빙서류로서 발급하죠. 이렇게 팔 때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걷었다는 증서로 발행하는 거죠. 이런 걸 거래증수라고 하잖아요. 거래증수라고 그래요. 거래증수 시험에 나왔죠? 거래증수. 괄호 채우는 형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법인은 물론이고요. 법인은 무조건이고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로 발행해야 돼요. 이것도 맞죠?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맞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행하는 거죠. 영수증 발행하는 거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그렇죠.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죠. 그럼 답은 4번이네요. 간주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아니다 이거죠. 아니죠. 간주 임대료하고 간주 공급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다음 부가세의 특징주 잘 나오죠. 특징이 아닌 거. 소비형이다. 맞죠? 전단계 세액공제, 특히 중요한 건 세액이죠.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세액공제법. 다단계, 유통되는 단계마다 과세합니다. 다 맞네?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죠. 대표적인 간접세. 간접세가 뭐죠?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거죠.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그리고 다른 거니까 담세자, 부담하는 사람.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고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거죠. 서로 다른 거죠. 일치하지 않는다. 어디 갔을까요? 일치하지 않는다. 없나 여기는? 없네.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었는데? 어딨죠? 제 눈에, 여기 있네. 안 보여. 그죠? 다른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부가세고,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처럼 일치하는 거죠.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거. 소득세와 법인세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이 문제 답만 보지 말고 책 찾아서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보시면 완전히 내 공부가 됩니다. 자, 이래서 이게 75회였나? 75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 만나요. 수고하셨어요.